안녕하십니까. 5주차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물운송 중개인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해서 마무리 설명을 하고 또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5주차 1 강의가 아마 부산 항만과 항만 물류 이런 분야 쪽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복합 운송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화물 운송 중개인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화물 운송 중개인의 경제적 효용성,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화물 운송 중개인이 가지는 어떤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물 운송 중개인의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국제 화물 유통 관련 업무에 이런 화물 운송 중개인, 통상 우리가 현장에서 포딩 업체라고 합니다. 포딩. 화물 운송 중개인을 이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과 인력의 절감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 중개인을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수출 과정에서 일일이 어떤 매 단계 수출에 필요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비용과 시간, 또 인력의 어떤 그런 또 인력을 확보하는 어떤 비용, 이 많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화물 수령에 필요한 서류 작성, 또 이런 이 절차에 관한 화물 운송 중개인의 조언을 이렇게 용이하게 이렇게 활용함으로 해서 이런 서류 작성이나 또 이런 매절 단계 수입 과정에서 어떤 해야 될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이 전문 중개인인 화물 운송 중개인의 조언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 없이 아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물 운송 중개인은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복협상권을 활용해서, 이 뭐냐면 화물을 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화물 운송 중개인에게 이렇게 다 위임을 하기 때문에, 화물 운송 중개인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위임받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양을 가지고 선박 운송하는 선박 업체죠. 보통 선사라고 합니다. 선박회사. 선사와의 어떤 협상권. 선복이라는 것은 지난번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 내 모든 공간, 이걸 선복이라 합니다. 보통 어떤 선박 업체가 어떤 선복량 하면 총 선복량이 얼마냐, 또 어떤 국가가 갖고 있는 총 선복량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박이라는 것은 큰 선박도 있고 작은 선박도 있고, 결국은 큰 선박이든 작은 선박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을 수 있는 공간. 그러면 작은 선박 2개 해도 큰 선박 하나보다 훨씬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총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선박 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총 공간이 얼마냐는 가지고 보통 어떤 능력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갖고 있는 총 선복량, 그거는 이제 그 국가 소속의 어떤 해운업체가 갖고 있는 선복량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선박회사, 선사가 갖고 있는 총 그 선봉량, 뭐 예를 들면 뭐 세계 뭐 1위의 그 머스크 선사가 갖고 있는 총 선봉량은 얼마냐, 뭐 우리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총 선봉량은 얼마냐 할 때 이 선봉량입니다. 이 선봉량, 이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유리하게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이런 그 화물량, 자기가 송화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화물량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화물량을 대응하여 그 이행 운송인, 즉 선박업체와 이렇게 협상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물건을 그 화물 실는 화주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운임과 운송 조건을 유도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운송 중개는 국내에서 단순하게 국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그 매 순간 절차가 있고 또 그 고동 단계마다 또 챙겨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될 부분, 또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국제 간의 어떤 화물 이동 같은 경우는 많은 단계가 있다 보니까 매 단계마다 그에 필요한 어떤 그 행정적인 서류, 다음에 또 비용적인 문제,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의사결정, 어떤 것을 그 몇 가지 방법 중에 어떤 수단을 해야 될지, 그 수단이 내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 많은 어떤 그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이런 그 화물운송 중개인, 전문 그 중개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 중개인을 통해서 많은 어떤 비용 절감과 어떤 그 효율화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 중개인은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어떤 역할도 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이익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송화인, 물건을 보내는 화주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그 역할, 그 선사와의 어떤 협상에서도 좀 더 많은 화물을 직접 이렇게 갖고 나설 경우에 개별로 화주가 일일이 그 선박업체와 그 협상할 때 그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 수출입업자가 직접 그 국제 물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그 운송 수단 선정, 과연 어떤 배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배가 또 보면 보통 우리가 보통 직접 가는 직행도 있고 둘러가는 완행도 있고 뭐 기차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런 운송 수단과 마찬가지로 선박도 보면 다양한 어떤 그 형태의 어떤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운송 수단을 선정하느냐. 예를 들면 전문 화물만 싣는 화물선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승객하고 화물을 같이 싣는 카페리선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만 전용 실는 컨테이너선에 의해서 이렇게 화물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또 보면 그 롤러선이라고 해서 컨테이너하고 밑에 운반한 샷이 통째로 그냥 이렇게 선박 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크레인이 필요 없습니다. 화물 자동차에 의해서 컨테이너 차에 의해서 샤시로 해서 이렇게 넣고 차는만 빼고 그 샤시는 통째로 그냥 그대로 선박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필요한 어떤 수출 쪽에 같으면 다음 해외 항만에 갔을 때 거기는 또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차가 있는 샤시째 그대로 또 이렇게 싣고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보면 크레인이 필요 없는 이런 형태의 롤러 화물선도 있습니다. 롤러 화물선은 상당히 신속한 어떤 이렇게 신속하게 화물을 보낼 경우에 이 롤러선을 활용을 합니다. 대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좀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이 멀리 보낼 때는 이런 형태가 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그런 멀리 보낼 때는
전통적인 겐출리 크레인에서 화물을 이렇게 선박에 실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일본이나 이렇게 가까운 국가에 보낼 때는 이런 그 크레인을 일일이 쓰지 않고 그냥 컨테이너 밑에 그 샷이라고 하는 이게 컨테이너 실는 차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 샷이 부분, 엔진이 달린 그 차는 이렇게 별도 이제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견인을 하고요. 그래서 견인하는 트럭을 제외한 그 샷이체 선박에 싣고 또 그게 또 일본에 부산에서 이제 싣고 가면 또 일본에 도착하면 거기에 또 그 트럭이 또 일본에 있는 트럭이 이렇게 또 거기 와서 샤시체 또 이렇게 콘테이너를 운반하는 이 롤러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리하고 또 신속하기 때문에 운임은 비싸지만은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롤러선 구조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샤시체 이렇게 통째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어떤 컨테이너 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지는 못합니다. 이런 운송수단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장 또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포장이라는 것은 뭐 결국은 견고하고 이렇게 제품을 잘 보호하게끔 포장하면 뭐 좋지만은 이게 또 그렇게 잘 포장했을 경우와 또 조금 어떤 포장의 정도가 좀 떨어질 경우에 어떤 또 그만큼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또 적게 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포장, 그 화물의 성격에 맞춰서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또 보관은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이냐, 또 하역은 또 어떤 수단을 이용할 것이냐 이런 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이런 화물 운송 중개인의 어떤 전문적인 조언을 이렇게 듣고 그게 맞출 경우에는 해당 상품 해당 어떤 물품의 운임 부담력 또는 수급의 어떤 완급 운임을 얼마 정도 내가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빨리 아니면 또 천천히 보내도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의 운송 시스템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화물 운송 중개인은 또한 특히 선사 쪽 입장에서도 이행 운송인의 선사죠. 이 선박업체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단 화주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운송인이 화물 운송 중개인을 이용할 경우에 이 운송인이 일반 화주와 직접 교습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또한 누릴 수 있어요. 선사 입장에서도 일일이 화주하고 이렇게 직접 교습을 하면 화주의 많은 어떤 요구 조건을 다 이렇게 맞출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중간 화물 운송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중개인이 수출유업자의 입장도 챙겨주고 수유업자의 어떤 이익도 이렇게 기할 수 있다고 했듯이 많은 화주의 입장도 이렇게 대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화물운송 중개인이 이런 선박업체 운송인 이런 실제 이제 화물을 갖다가 이렇게 운송해주는 선사의 어떤 입장에서도 그 입장을 대변해서 역할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운송 중개인이 현재 항만 물류에서 굉장히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물운송 중개인은 산하의 단순한 화물운송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관세사를 이렇게 두고 밑에 채용을 해서 또 관세 통관 업무까지도 거기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필요하면 포장 쪽의 어떤 기능까지도 다 밑에 산하에 두고 포장까지도 이렇게 하고 상당히 어떤 큰 물류의 어떤 중심이다 하는 어떤 생각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포딩 쪽은
제가 사람은 공항이고 화물은 항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수출입 화물은 항만을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가 화물 운송 중개인, 포딩이고, 이 포딩은 이제는 단순한 어떤 화물 운송 주선이 아닌 종합 서비스, 종합 토탈 서비스 개념으로 지금 현재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 운송 중개인은 어떤 화물의 성격에 맞춰 가지고 산하에 단순한 항만 운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 화물까지도 취급할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하면 항만 선박을 통해서 보내고, 또 필요하면 항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어떤 서비스, 그게 항공 중개, 운송 중개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 운송 중개인 포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한번 꿈을 펼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국제선용품 유통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일단 항만 쪽에는 여러분들 어떤 화물 큰 어떤 틀에서 대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운 선사도 굉장히 큰 어떤 글로벌한 선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항만 어떤 터미널 운영도 보면 보통 어떤 터미널 운영하는 어떤 규모라는 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자성대 부두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오부두라고 하는데 거기에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허치선에서 항만 터미널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권을 이제 저희 항만 당국,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권을 확보해서 항만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자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업무 쪽에 기회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추후에 또 그런 대형 운영사 기업으로 또 여러분들 또 꿈을 또 해서 또 키울 수도 있고. 근데 우선 작은 어떤 규모로 해서 항만 물류 쪽에 접근하기 좋은 분야가 이 선용품 쪽입니다. 이 선용품 우선은 1차적으로 선박 쪽에 물품을 공급을 하고, 또 이게 일종의 선박이 국내 기업일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도매 정도 되겠지만은 대상이 외국 선박일 경우에는 이게 수출입니다. 그는 외국 선박은 외국 영토이기 때문에 그게 수출하는 업무. 또 그 과정에서 보면 또 직접 그런 외국 선박을 상대하다 보면 그에 대한 인맥과 외국 선박에 대한 선주 쪽에 어떤 와의 어떤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기다 보면 그런 외국 쪽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또 필요하면 수입할 수 있는 무역의 어떤 기회도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국제유통 선용공유통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쪽에 취업을 해도 되고, 다음에 이런 쪽에 창업을 해서 이런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면 또 많은 어떤 꿈을 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기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국유지에 부산항만공사라는 어떤 국가기관, 항만 당국에서 선용공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해서 이런 조합에 이렇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많은 해운사, 처음에는 44개사였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운사가 여기에 비교적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사무실 입주하고, 또 거기에 있는 창고를
또 일부 그 배정받기도 하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공간과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선용품 공급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품 공급업 개념은 뭐 이런 말 그대로 그 배에 쓰이는 용품, 선용품을 공급한다 하는 그거고요. 여기는 보면 뭐 일반 그 어선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필요한 어구나 뭐 이런 것도 공급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 선박이 상선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상선에 필요한 어떤 물품 예를 들면 그 뭐 주로 뭐 그 승무원들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또 선박 내에 필요한 어떤 많은 물품 이런 물품을 공급을 하겠죠. 요즘은 저 선박 내도 보면 상당히 그 현대화되어서 어떤 그 우리 첨단 빌딩 같이 상당히 그 안에 다양한 시설 같은 걸 다 편의 시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쪽에 대한 어떤 물품을 공급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생필품 이런 선원들 또 승무원들 어떤 물품 그 다음에 또 그 만약 크루즈선인 경우에는 크루즈 어떤 그 승객이 또 사용하는 많은 어떤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식료품부터 또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필요한 어떤 뭐 편의 용품까지 이런 물품을 공급을 또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어떤 규모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보면 이 부산항의 경우에 그 국제선용품협회 및 그 국제선용품 구매협의회가 발행하는 그 마린 가이드북이라는 카탈로그가 있는데 그 많은 물품이 그 있습니다. 한 3만 9천 개 정도가 그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부산항에서 주로 이렇게 취급하는 품목은 기껏해야 한 3천 개 정도. 그만큼 많은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그런 어떤 그 시장 개척의 어떤 여지가 굉장히 크고 잠재력이 아주 무한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용품 시장 규모는 뭐 약 한 4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아직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껏 한 3조, 4조. 그 중에서도 한 반 이상이 그 기름, 그 선박류 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저희 부산항을 선용품 가지고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선용품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같은 경우는 뭐 화물을 꼭 싣고 내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산항에 온다고 할 경우에 싱가포르항 같은 경우는 사실 화물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거기에서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항에는 연간 부산항에 한 300척이 이 선용품 이렇게 구입 목적으로 온다면 여기는 한 15,000척 정도가 연간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부산항 같은 경우는 그 화물 때문에 와가지고 막 필요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한다면 싱가포르 항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갔다가 뭐 조금 이렇게 싣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맞는 얘기인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부산은 원래 서울 인근만 해도 서울 인근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이전은 보면 단순하게 고속도로 이용하는 어떤 차량의 어떤 뭐 그런 승객이나 그런 운전자를 위한 어떤 그런 단순 어떤 편의 시설이었다면 지금 거기에 가면 뭐 상당히 어떤 맛집이라든가 좋은 어떤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쇼핑 시설까지 거쳐서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뛸 이유가 없는데 그냥 쇼핑하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쇼핑이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가면서 드라이브 삼아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런 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고속도로 휴게소 활성화 측면에서는 단순 어떤 휴게소보다는 그런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했을 때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듯이
부산항도 이런 선용품 산업을 통해서 부산항만을 좀 더 수준 높은 부가가치 높은 많은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많은 그 항만 당국에서 특히 선용품 조합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선용품 박람회도 부산에서 이렇게 부산 백스코에서 이렇게 유치하기도 하고 또 해외 파트너 발굴 또 해외 고객 확대 뭐 해외 시장 개척 크루즈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또 그 유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저 뭐 전시관 이런 저 전시 부스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쉬움이 있다면 그 지금쯤은 아마 항만 쪽에 한 두 번 정도 한 번은 그 부산 신항 터미널 완전 터미널 그 크레인이 움직이는 그리고 또 그 운용하는 그런 현장에 앞서 한번 그 이렇게 견학을 한번 했던가 아니면 그 부산 북항 쪽에 홍보선을 타고 바다에서 그 육지 터미널하고 그 북항 재개발 구역을 보면서 그 항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어떤 그 투어 기회가 그 있었을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용품 그 이런 저 유통센터에도 저희가 방문을 아마 그 예전 같으면 그 했고 또 거기서 그 이사장 그 김영덕 이사장님이라고 상당히 그 항만 쪽에 잔뼈가 굵고 그쪽에 그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저희가 방문하면 꼭 그 현장에서 자기 경험담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항만 쪽에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좋은 말씀, 덕담 이런 부분을 꼭 해 오셨는데 다음에 혹시 그 어느 정도 그 현장 그 견학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지금은 강의가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현장 투어만도 이렇게 제가 할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또 잘 기억했다가 그때 현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또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5주차 1강의 마치고 이게 항만 물류 부산항에 대한 강의도 이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